2003년 봄, 강원도 국도를 따라 늘어선 낡은 식당 간판들 사이에서 하늘식당은 늘 늦은 밤까지 불을 밝혔다. 도로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잠시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피로를 풀던 곳이었다. 그날 밤 식당의 불이 평소보다 일찍 꺼졌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인인 김미숙과 아르바이트생 이소영이 사라졌다. 두 사람은 전날까지 평소처럼 일했고 별다른 다툼도 없었다. 그러나 출근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실종 신고는 형식적으로 처리됐다. 주변 사람들은 서울로 일하러 간 것 아니냐며 가볍게 넘겼다. 당시 시골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2명의 실종은 뉴스 한 줄로 끝났고 누구도 진심으로 그들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김미숙의 12살 아들 김지우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학교를 다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늘 같았다. 엄마가 도망갔다더라. 도시에 새 남자가 생겼다더라. 아이의 귀에 들리는 소문은 잔인했고 어른들은 침묵으로 그 말들을 사실처럼 만들었다. 지우는 그날 이후 믿음을 잃었다. 세상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세월은 잔인할 만큼 빨랐다. 2015년 봄, 강원도의 오래된 공장 부지가 철거되었다. 오랜 세월 버려진 창고들이 차례로 부서지던 중 한 작업자가 폐목재 더미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묘하게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유니폼 한 벌, 젖은 수첩, 그리고 누렇게 바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주민등록증에는 김미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즉시 실종 사건 파일을 열람했다. 2003년 5월 16일자 하늘식당 종업원 2명 실종. 오래된 파일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등장했다. 그 소식은 작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고 그 기사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의 한 정비소에서 일하던 김지우는 그 기사를 우연히 보았다. 낡은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신문을 진 손을 놓지 못했다. 기사에는 김미숙의 신분증 발견, 유골은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삶을 다시 뒤흔들었다. 그동안 지우는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포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받아들이며 그렇게라도 마음의 균형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다시 흔들었다.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고 죽음조차 증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미지의 공백이었다. 그날 밤 지후는 오랜만에 고향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강원도의 골목, 식당 창문으로 보이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매일 아침 들리던 그녀의 목소리. 기억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발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강원도 하늘식당 실종 사건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수십 개의 오래된 게시글이 떴지만 대부분 추측뿐이었다. 도망갔다. 불륜이었다. 납치일지도 모른다. 인터넷 속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다. 다음 날 지우는 결국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강원도로 향했다. 12해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고향이었다. 오래된 시외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만약 어머니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이번만큼은 꼭 찾겠다. 버스가 강릉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곧장 강원경찰청을 찾아갔다. 안내데스크에서 2003년 하늘식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았지만 대부분 퇴직했거나 전출되었다는 답을 들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나온 중년의 형사 한동욱이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사건의 보조 수사관이었다고 했다. 지후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물었다. 상자 안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건 없었나요? 한 형사는 잠시 침묵한 뒤 낡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녹슨 나무 상자, 젖은 종이, 그리고 희미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 Open quote, 냉동창고를 믿지 마라. Close quote. 그 한 문장은 지훈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형사는 말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건 그게 다입니다. 뼈도 피도 없었어요.
누군가 상자를 봉하고 숨긴 건 맞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할 대답 같습니다. 경찰청을 나서며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열리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이제 그는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사라진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 아무도 찾지 않던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다시 깨어났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확신이었다. 모든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은 경찰청을 나와 곧장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종이컵 커피를 사들고 나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자 안의 쪽지, 냉동 창고를 믿지 마라.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협박 문구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구조 요청의 흔적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거나 적어도 누군가 진실을 남기려 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경찰청을 찾았다. 한동욱 형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당시 하늘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회사는 대한푸드였다. 전국의 냉동 창고를 운영하던 중견 기업이었고 실종 직후 이 회사의 한 트럭이 식당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훈은 회사 이름을 메모했다. 한 형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건은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움직인다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대한푸드는 이미 본사를 서울로 옮긴 지 오래였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냉동식품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사전 예약도 없이 본사를 찾아갔다. 접수 데스크 직원은 오래된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당황하며 인사팀으로 안내했다. 인사팀의 중년 남성이 그를 맞이했다. 지훈은 실종된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2003년에 근무했던 직원 명단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법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훈이 경찰 협조 요청 예정이라고 말하자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남자는 잠시 서류를 뒤지더니 오래된 인사카드를 꺼내 보여줬다. 거기에는 2003년 냉동창고 관리 담당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광태, 눈에 익은 이름이었다. 지훈은 그 이름을 휴대폰 메모장에 입력했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냉동 창고를 믿지 마라! 어머니가 남긴 쪽지는 바로 이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 하늘식당의 전 관리인이었던 박병호를 찾아가기로 했다. 박병호는 현재 춘천 외곽의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청년을 본 노인의 눈이 떨렸다. 지훈이 이름을 말하자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한참 후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방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다. 벽에는 식당 시절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박은 손가락으로 그중 하나를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김미숙, 이소영, 그리고 자신이 함께 서 있었다. 지훈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은 처음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눌러왔던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실종 전날 밤 한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다고 했다. 대한푸드의 기술자라고 소개했고 냉동고 수리를 위해 창고 열쇠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소에도 종종 점검이 있었기에 그는 별 의심 없이 열쇠를 건넸다. 그날 밤이 두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었다. 지훈은 손을 꼭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이 조광태였던 것 같네. 그때 명함을 받았었거든. 그 이름은 이미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경찰에 다시 연락했지만 기록상 조광태는 2004년 회사를 그만둔 뒤 해외로 나갔다고 했다. 출국 기록은 남아있었지만 귀국 기록은 없었다. 그는 감쪽같이 사라진 사람이었다. 박은 낡은 서랍을 뒤지더니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그때 회사에서 온 정산 서류인데 배송지 주소가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네. 봉투에는 강원도 속초 근처의 창고 17번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폐쇄된 대한푸드의 냉동 창고였다. 지우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경찰의 느린 절차를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야 했다. 박은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혼자 가지 마라. 그곳은 예전에도 이상한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그는 차를 몰아 속초 방향으로 향했다. 지도에서 본 주소는 오래된 국도 근처의 산업단지 구역이었다. 문이 닫힌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지훈은 창고 입구에서 멈춰섰다. 출입문에는 폐쇄구역,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는 문을 밀어보았다. 잠겨 있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철제 문 사이의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그 안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서는 소리가 났다. 박병호였다. 그는 일부러 지훈을 따라왔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지훈은 놀라지도 않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불빛이 꺼졌다. 누군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챈 듯했다. 지훈은 박에게 신호를 보냈다. 둘은 조심스레 창문 옆에 작은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내부는 어둑했고 냉동 창고 특유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박스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낡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대한푸드 창고 17.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벽에 붙은 흑백 사진 한 장. 그것은 하늘식당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왜 이곳에 그 사진이 있는가? 지훈은 숨을 고르며 박을 바라보았다. 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이곳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쪽지,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냉동창고. 모든 실마리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곳에 어머니와 이소영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조광태의 그림자도. 이제는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되찾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해가 뜨면 경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차로 돌아갔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오래도록 불 꺼진 창고를 바라보았다. 12년 동안 봉인된 어둠이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 지훈은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다. 한동욱 형사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냉동 창고에 대한 사진과 위치를 보고받은 경찰은 현장 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오래되고 폐쇄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식 수색은 며칠 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렸다. 지훈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날 이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시간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박병호를 찾아갔다. 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창고 조사가 며칠 뒤라 합니다.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03년 당시 식자재 납품 명세서와 거래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이 회사 이름을 봐라. 대한푸드 맞지? 그 옆에 있는 서명, 이게 조광태의 이름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 식당에 왔었지. 지훈은 노트를 넘기며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납품 날짜가 실종 하루 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냉동 박스 12개, 반품 2개라는 기록이 있었다. 반품된 박스의 행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미숙과 소영이 사라진 시점, 그 박스는 어디로 옮겨졌을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 냉동차를 몰고 왔었지. 하얀 트럭,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 그때는 아무 의심도 안 했네. 그 말이 끝나자 지훈은 곧장 경찰서로 돌아갔다. 한 형사에게 당시 회사 차량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한푸드는 이미 대부분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했다. 유일한 방법은 당시 운전사나 창고 직원을 직접 찾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대한푸드 본사를 방문했다. 접수 직원은 그를 알아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오셨죠?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2003년 운전직 명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냉동식품 배송 담당자 중 창고 7번지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직원은 몇 번이나 상사에게 전화를 돌린 끝에 인사자료실로 안내했다. 담당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그 시절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서가 남아있네요. 그는 낡은 인사기록처를 꺼내놓았다. 거기엔 이름 3개가 눈에 들어왔다. 정태수, 박문식, 조광태. 지훈은 3번째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담당자는 덧붙였다. 조광태 씨는 그해 여름에 퇴사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며 사직서를 냈어요. 이후 행방은 모릅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정태수라는 이름을 휴대폰에 검색했다. 그 남자는 현재 강릉 근처에서 트럭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수리점에서 중년 남자가 엔진 소리를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가요? 지훈은 이름을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2003년에 대한 푸드에서 일하셨죠? 조광태를 기억하십니까? 정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은 듣기 싫군요. 그때 이후로 인생이 엉망이 됐거든요. 지훈은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정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조광태가 내 트럭을 빌렸습니다. 반납은 새벽 3시쯤이었죠. 그런데 냉동칸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은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어요.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흔적이 없었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을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했습니다. 그날 냉동칸을 열어봤다면 무언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지훈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방향이 분명해졌다. 모든 실마리가 하나의 인물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박병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 사람 조광태가 사라진 게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아직 숨쉬고 있을 겁니다. 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린 어쩔 건가?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찾습니다. 끝까지. 다음 날 그는 조광태의 가족과 친척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등록 기록은 오래전 말소되었지만 졸업학교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조광태는 속초의 한 공업고등학교 출신이었고 학교 동문회 명단에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졸업 동문회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무실 직원은 명단을 뒤지다 주소 하나를 가리켰다. 이 주소로 한동안 우편물이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평창 근처입니다. 지훈은 그 주소를 지도에 입력했다. 낯선 산간 지역이었다. 대한푸드의 창고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모든 것이 그 주변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알릴까 고민했지만 그 전에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밤이 깊어지기 전 그는 다시 차를 몰았다. 도로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어머니와 소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리고 냉동창고를 믿지 마라는 쪽지.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확한 지시였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 길을 따라가던 중 그는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강원도 일대의 오래된 공장 부지 철거 소식이었다. 12년 전과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무겁게 웃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세상은 아직 멈춰 있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평창의 주소를 따라 산길을 넘어갔다. 오래된 도로 표지판에는 대한냉동창고 17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대한푸드가 운영하던 냉동시설이었지만 이미 회사는 손을 뗀 지 오래였다. 창고 입구는 녹이 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확했다. 어머니가 남긴 쪽지와 박병호의 기억, 정태수의 증언까지 모든 길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연락해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며 며칠 뒤로 미뤘다. 지훈은 답답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진실은 다시 묻힐 것 같았다. 그는 직접 내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냄새는 오래된 냉동 유해 냄새와 섞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지훈이 돌아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마커스 포스터. 아니, 이곳에서는 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전 교도관이었다.
그는 하늘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이소영을 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지훈이 이름을 부르자 그는 잠시 놀란 듯했다.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와 동료는 교도소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 들렀습니다. 두 분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고 그때 창밖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대한푸드 로고가 찍힌 하얀 트럭이었죠. 식당 불이 꺼질 무렵에도 그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실종 당시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경찰도 그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지훈은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석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때는 우리가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죠. 사건이 커지면 곤란해질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트럭이 있던 정확한 위치를 설명했다. 식당 옆 쓰레기통 뒤쪽,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식자재 박스가 쌓여 있었다고 했다. 지훈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다. 어머니와 소영이 퇴근 준비를 하던 시간 트럭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지훈은 민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경찰에 이 새로운 증언을 전달했다. 한동욱 형사는 이 증언을 근거로 대한푸드 차량 운행 기록을 재조사했다. 오래된 운송장부에서 한 줄의 기록이 발견됐다. 2003년 5월 16일 강릉 하늘식당 납품 후 회송, 운전, 조광태. 그날이 바로 미숙과 소영이 사라진 날이었다. 한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확실히 연결됐군요. 그는 납품을 마친 후 회송했다고 거짓으로 기록했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두 사람은 트럭에 실렸다는 겁니까?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답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조광태의 옛 주거지와 관련 시설을 탐문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기록상 그는 해외로 떠났지만 출입국 관리에는 귀국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지훈은 확신했다. 그가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지훈은 직접 조사를 이어갔다. 그는 다시 대한푸드 본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 인사팀에서 만났던 직원이 놀라서 일어섰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광태의 파일을 다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어머니와 소영이 사라진 비밀이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창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등장했다. 회색 작업복 차림에 그는 자신을 이성우라고 소개했다. 조광태라면 기억합니다. 나보다 한 살 많았죠. 조용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창고에 집착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혼자 냉동칸을 점검하곤 했어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어느 날 새벽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냉동실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죠.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숨기며 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온 날은 언제였습니까? 이성우는 대답했다. 실종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창고를 청소하러 갔다가 조광태가 트럭을 세차하고 있더군요. 그는 반품된 박스를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회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어머니와 소영은 그날 밤 납품 트럭에 태워졌고 그 트럭은 냉동 창고로 향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다. 그리고 조광태는 그 흔적을 숨겼다. 그날 저녁 지훈은 다시 박병호를 찾아갔다. 박은 늙은 손으로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네. 늘 말이 없고 눈빛이 이상했어. 특히 소영이를 볼 때마다 뭔가 불안했지. 그는 손을 떨며 기억을 이어갔다. 미숙 씨가 나한테 말했었어. 그 사람 우리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이상해요라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이미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박은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그날 밤 내가 문을 닫고 먼저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후회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쩌면? 그 말은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다음 날 경찰에 추가 증언을 제출했다. 한동욱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찾아낸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평창의 창고 주변을 다시 찾았다. 차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와 이소영,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둠 속의 창고가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곧 찾아갈게요.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향했다. 진실을 찾는 일,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되찾는 일이었다. 지훈은 며칠 동안 평창에 머물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진행은 더뎠다. 오래된 시설이라 출입 허가 절차가 복잡했고 서류가 오가는 사이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한동욱 형사 역시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창고 관리소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대한푸드가 철수한 뒤에도 일부 창고는 다른 개인에게 임대되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의 열쇠를 관리하던 사람은 박영대라는 중년 남자였다. 지훈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 창고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경찰 수사 중이라는 말을 듣자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박병호와 함께 창고로 향했다. 박은 지훈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박영대가 열쇠를 돌리자 철제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내부는 비어 있었고 곳곳에 오래된 박스와 낡은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퍼졌지만 지훈의 눈은 한 곳에 멈췄다. 벽 끝자락, 시멘트가 약간 다른 색으로 덧칠된 부분이었다. 그는 다가가 벽을 두드렸다. 소리가 묘하게 달랐다. 지훈은 박영대에게 물었다. 이 벽은 언제 보수됐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누가 와서 허락도 없이 시공을 해놔서 신고하려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두었죠. 지훈은 즉시 한동욱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는 현장으로 출동하겠다고 했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걸렸다.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어보았다. 얇은 시멘트가 손끝에서 부서졌다. 안쪽에는 얇은 나무 판자가 있었고 그 사이로 얇은 비닐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꺼냈다. 비닐 안에는 젖은 종이 뭉치가 있었고 일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러나 가운데 한 장은 아직 글씨가 남아 있었다. 5월 19일, 내일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 도와주러 온다고 했다. 글씨체는 분명히 어머니의 것이었다. 어린 시절 그가 숙제 공책에 받은 사인을 떠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몇 장 더 넘기자 종이 사이에서 작은 사진이 떨어졌다. 하늘식당 앞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다. 어머니와 이소영 그리고 자신이었다.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 순간 박병호가 입을 막았다. 이건 미숙 씨 글씨야. 틀림없어. 지우는 말없이 사진을 가슴에 넣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은 봉인되었다. 벽 안쪽에서는 추가로 낡은 종이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와 이름표가 들어있었다. 하늘식당 유니폼이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한동욱 형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 벽은 단순한 은폐가 아닙니다. 누군가 안에서 살았거나 탈출을 시도한 흔적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도망쳤다는 의미였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종이에서 발견된 필체는 김미숙의 것이 확실했고 종이 표면에서 또 다른 지문이 검출되었다. 그 지문은 바로 조광태의 것이었다. 그는 확실히 이곳에 있었다. 지훈은 이제 단 한 가지를 알고 싶었다. 어머니와 이소영은 이 창고에서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는 조광태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주민등록번호는 폐기되었지만 과거 근무지를 통해 재산 기록을 조회하던 중 한 가지 주소가 눈에 띄었다. 평창군 상원면 구창리 142. 창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조광태 명의로 된 오래된 창고형 주택이 아직 존재했다. 지훈은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집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근까지 사람이 머문 흔적이 있었다. 식량, 낡은 라디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한 형사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내가 데리고 나갔다.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글씨체는 낯설었다. 그러나 수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첩에는 탈출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대구.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어머니와 이소영을 도왔고 그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광태를 피해 어디론가 옮긴 것이다. 지우는 박병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로 가야 합니다. 박은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인가? 아직 그럴 가능성이 있나?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날 밤 그는 강릉을 떠났다. 차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수첩 한 권만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봄비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은 처음엔 낯설게 들렸지만 곧 진실처럼 마음에 새겨졌다. 이제 그는 죽음을 확인하려는 아들이 아니라 생존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다. 대구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머니가 그날 벽 속에서 남긴 메시지처럼 나도 끝까지 버틴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2년의 침묵은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지훈은 새벽에 대구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시청 자료실을 찾아갔다. 오래된 주민등록 대장을 검색하던 중 최승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주소지는 수첩에 적힌 구청동과 일치했다. 그는 수첩에 기록된 이름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한동욱 형사에게 연락하자 형사는 즉시 확인을 도왔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다. 최승연은 2003년 당시 대한푸드의 운전기사였고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후 행방이 묘연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 대구 외곽에서 살았다는 정보가 있었다. 지우는 그 주소를 따라갔다.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서 중년의 남자가 낡은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최승연이었다. 지우는 자신을 소개하고 어머니 김미숙의 이름을 꺼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던 최승연은 하늘식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손을 멈췄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어.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승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을 이었다. 조광태가 사람을 가뒀다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 냉동창고 문이 잠기지 않아 열어봤는데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 도와달라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두 사람이 있었어. 김미숙과 이소영. 내가 그 둘을 빼냈어.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 조광태는 회사뿐 아니라 지역 경찰하고도 연줄이 있었거든. 지우는 숨을 삼켰다. 최승연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들을 차에 태워 대구로 왔어. 내가 아는 신부님이 있는 수도원에 맡겼지. 안전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 뒤로 그들과 연락이 끊겼어. 내가 떠난 직후 수도원이 화재로 일부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때부터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수도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송림수도원, 대구 외곽, 달성군 근처요. 지훈은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한동욱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다. 수도원은 여전히 존재했고 화재 이후 일부 시설만 복구된 상태였다. 원장은 교체되었지만 기록 보관소에는 당시의 명부가 남아 있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던 중 낡은 장부 한 구석에서 김미영과 이선화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2003년 6월 2일 입소로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는 실종 후 불과 보름 뒤였다. 지훈은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다. 김미영은 어머니가 어릴 때 쓰던 세례명이었다. 그 두 이름은 분명히 김미숙과 이소영이었다. 한동욱 형사가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2007년까지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자원봉사 활동으로 외부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수도원 근처의 작은 병원을 찾아가 2007년 당시 봉사자 명단을 확인했다. 그 중에는 이선화라는 이름이 있었고 주소지는 대구 북구의 요양원이었다.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요양원 원장은 명부를 확인한 뒤 말했다.
이선아 씨요? 그분은 여기서 5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셨지만 가끔 편지를 보내오십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편지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었다. 경남 창녕군이었다. 지우는 차를 몰고 창녕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면 이 모든 세월의 고통이 끝날 수도 있었다. 도착한 주소지는 작은 농가였다. 문 앞에는 오래된 우체통이 놓여 있었다. 우체통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미숙.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물었다. 누구세요?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김지훈입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낯선 얼굴,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눈빛. 눈가의 주름과 흰 머리가 세월의 흔적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미숙은 손에 잡고 있던 천조각을 떨어뜨렸다. 지훈아.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멈췄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미숙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옆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이소영이었다. 그녀는 병약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네요. 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오랜 기다림의 무게가 그 자리에서 녹아내릴 뿐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숙은 모든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조광태가 그들을 창고에 가뒀을 때 며칠 동안 탈출 기회를 노렸다고 했다. 최승현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수도원에 도착한 뒤에도 두려움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냈다. 세상이 잊어준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지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했다. 그 어떤 기적보다 현실적인 생존이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남았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잡겠습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 복수는 필요 없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무나 오래 기다린 온기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12년 동안의 어둠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훈은 한동욱 형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조광태가 인천의 폐공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었고 체포 당시 저항하지 않았다. 형사는 말없이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남자의 얼굴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다. 지훈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끝났네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은 미숙과 이소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조사실 안은 고요했다. 미숙은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말했다. 그가 우리를 냉동창고에 가뒀습니다. 며칠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고 결국 최승현 씨가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하려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든 손을 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조광태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도 곧 드러날 겁니다. 이소영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어요. 냉동창고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어요. 형사는 즉시 기록을 남겼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조짐이었다. 지우는 조사실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미숙이 나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짧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만 잊어야지.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남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12년 만에 밝혀진 냉동창고 실종 사건, 피해자 생존. 기자들은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미숙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짧은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일상은 서서히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미숙과 이소영은 창의 농가를 정리하고 강릉으로 돌아왔다. 박병호는 이미 그들을 위해 작은 식당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오래된 하늘식당의 자리에 새 간판이 세워졌다. 간판에는 강원의 빛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식당의 첫 손님이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가 놓였다. 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 냄새, 기억나요?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예전엔 매일 이 냄새 속에서 살았지. 이소영은 주방에서 일을 도우며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있다는 게 전부야. 지우는 밖으로 나와 간판을 올려다봤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어둠을 지나면 빛은 반드시 온다. 식당은 곧 지역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들러 따뜻한 밥을 먹고 갔다.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 묻곤 했지만 미숙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식당 벽 한편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바로 그 옛날 하늘식당의 단체 사진이었다. 손님 중 누구도 그 사진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단지 그 미소 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낄 뿐이었다. 어느 날 한동욱 형사가 식당을 찾아왔다. 그는 잠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조광태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지만 공범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게 내 벌이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형사는 조용히 자리를 떴고 식당 안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 흘렀다. 그날 밤 지우는 식당 문을 닫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야지. 다시 평범하게. 이소영은 뒷정리를 하며 말했다. 우리 이름도 돌려받았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 모든 세월을 버텨온 이유, 그건 단지 생존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 위한 용기였다. 며칠 뒤 식당 앞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다. 왜 강원의 빛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마다 누군가의 작은 불빛이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게 그 불빛이 있었어요.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이름이네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식당 불이 하나둘 꺼졌다. 미숙은 주방에서 손수건을 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들은 지우는 문가에 서서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끝까지 살아줘서.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웃었다. 그날 이후 강원의 빛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손님들은 종종 벽에 사진을 보며 말하곤 했다. 이곳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구해낸 이들이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미숙은 식당 문을 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젠 정말 끝났구나. 그녀의 곁에서 이소영이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우는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사라진 자리엔 단단한 평화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은 다시 따뜻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강릉의 봄이 다시 돌아왔다. 강원의 빛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식당 안은 늘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쉼터라고 불렀다. 미숙은 새벽마다 직접 장을 보고 이소영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다. 지우는 손님들을 맞으며 계산대에 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잃었던 세월을 조금씩 되찾는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혹시 김미숙 씨 맞으시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수도원에서 함께 봉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서희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일기처럼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날 그 두 여자는 누구보다 강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려도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미숙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은 뒤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이소영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니 참 이상하네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야. 지훈은 수첩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억이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살아남았다는 건 단순히 목숨을 이어간다는 뜻이 아니야. 누군가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주는 거지. 며칠 후 한동욱 형사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모든 수사가 끝났습니다. 조광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관련된 내부 인사들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우는 물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적으로는 끝났죠. 하지만 당신 가족의 이야기는 그보다 오래 남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서 한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식당 안에는 커피 향과 함께 묘한 정적이 남았다. 그날 밤 미숙은 가계불을 끄기 전에 벽에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마을의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들은 허겁지겁 들어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근처에 불이 켜져 있어서. 미숙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왔어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가요.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단골이 되었다. 아이는 커가며 늘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지훈은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다른 형태로 변해 누군가를 살린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소영은 주방에서 새 반찬을 만들며 말했다. 처음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젠 하루가 소중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밥을 짓고 이야기 나누는 게 다행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봐. 혼자서는 버티지 못하거든. 지훈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어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식당 앞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새로 세워졌다. 그 위에는 미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끝내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있다. 그날 저녁 식당 앞을 지나던 여행객이 간판을 보고 멈춰섰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참 묘하네. 그냥 식당인데 왜 마음이 따뜻해지지? 지우는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한 가족의 식당이 아니라 잃었던 빛을 되찾은 사람들의 집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미숙은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고통은 언젠가 빛이 된다. 그녀의 곁에서 이소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닿았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죠.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보았다. 강원의 빛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세월이 빼앗아 간 것은 많았지만 그 대신 남은 것은 더 단단한 믿음이었다. 서로를 지켜냈다는 믿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새벽 옆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미숙은 잠결에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인생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다만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주어질 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배운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일, 기억하는 일,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날 이후 강원의 빛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었다. 조용한 강릉의 밤하늘 아래 그 약속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빛은 늘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처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서로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만 기억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